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5월 18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예, 정치노평국지이고요. 오늘은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푸틴의 이제 중국 방문이 끝났는데, 주로 외신을 좀 봤습니다만은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숙제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맹이가 좀 많이 부족해서 답답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그가 쭉 개진해 오던 제 의견을 조금 더 확인받는 부분도 있었기에 제 나름의 세상 돌아보기 나름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만난 것에 대해서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자, 이 미팅이 사실은 금년이 중러 75주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북한하고도 이번에 75주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5년마다 서로 양쪽의 정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미팅은 어떻게 보면 좀 의무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푸틴한테는. 그리고 이제 뒤로 우크라이나 등과 관련돼서 미국과의 많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진전이 있다. 뭐 그건 당연히 이제 네오콘의 대표주자 눌란드가 지난 3월에 빠져나가고 CIA 국장인 빌 번저가 외교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바이든의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적을 하나로 줄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을 미국이 했다. 바이든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뒤에 보이는데 중국이 그걸 눈치를 좀 못 챘다?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작년의 이야기예요. 푸틴과 전방위 협력 계획을 마련해서 뭔가를 점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보도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이나 말의 내용 그리고 비춰지는 영상들을 봤을 때 일단 그런 것은 이제 직관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 둘 다 그렇더라. 제목이 제가 대문 사진에 적은 내용이 그런 말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미국의 패권 외교 현황 얼마 전에 썼던 슬라이드죠.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미국은 홀로고 중국과 러시아가 둘 다 손을 잡고 있고 가자 전쟁도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폭망이다. 여기서 더 밀려나가면은 미국이 더 밀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어떤 프락치 전쟁이라는 거. 지금 힘으로서 전 세계 미디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을 전 세계 대중한테 전달하고 있잖아요. 노드스트림 같은 걸 아예 언급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꾸로 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는 가속도가 붙어요. 그걸 미국이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현실 인식이 있었고 거기에는 트럼프에게 절대 질 수 없다는 지금 선거에서 불리한 사실은 바이든의 어떤 선택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 눌란다가 나갔다. 이게 그거의 연장선상이고 그게 나갔다는 것은 우리 전 세계 대중은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푸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뭐 80조 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 통과시키고 이런 것은 마사지하는 것이고 여론을 또한 그 자체는 빚낸 돈이죠. 그 자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기형화된 구조거든요. 돈을 빌려서 그 돈은 다른 나라에서 다 사줄 테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 달러를 빌려서 미국 외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뒷돈을 대고 있는 방산업체를 도와주는 거죠.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떼어 올려고 그런다. 자,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이 진짜 미국을 대신할 진짜 다극화된 일극화에서 다극화된 세상으로 전환됐을 때 다극화된 세상에서 충분히 가장 강력한 극으로서 전 세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이게 푸틴의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푸틴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푸틴의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중국도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중국으로만 바뀌는 거지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게 푸틴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틴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세계를 이 상태로는 왜? 그 상태 러시아가 불리하니까 그러대요. 러시아가 다극화의 한 축으로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게 항구적으로 기반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스테이지로 국제 여건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그럼 전 세계가 원하는 거고 러시아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러시아가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한 축에 이제 한반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거죠. 자, 지금 이 CIA 국장 빌 번저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랑 협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좀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빌 번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죄송합니다. 2022년 뭐 중후반부터 이미 러시아와 중국을 둘 다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협상에 했었다고 기사까지 났었어요. 예, 그 정도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미디어 환경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새어 나왔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주 조그만 신문에서 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자, 지난번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빌 번저는 주러 대사입니다. 주러 대사고 미국 정부가 지금 이제 오바마의 배석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오바마가 푸틴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토의 확장,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확장을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피력했었어요. 당시 주 러시아 대사로서. 그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러시아의 진짜 힘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번에 미국의 대리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한 거, 즉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보면 바이든이 되게 할아버지 같아서 뭐 치매에 걸린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지만 비록 네오콘의 손을 계속 들어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그 이때까지 증명을 해왔고 그렇지만 빌 번저를 CIA 국장에서 내치지 않았어요. 그의 의견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에서 푸틴이 네오콘을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번저한테 기회가 간 거예요. 번저는 푸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푸틴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힘있게 빌 번저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 둘이 이야기가 잘 오고 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75주년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 전에 만났지만 푸틴이 다시 중국으로 왔어요. 푸틴은 여러 가지 미국과의 진전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더 초조해졌어요. 지금 사실은. 약간 세상의 흐름에서 중심에서 조금 괴리되어 있어요. 중국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시진핑 정신이 좀 없어요. 간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노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가속화되면은 미국과 러시아가 힘을 모은단 말이에요. 북한까지 힘을 모아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급격한 상황 변화가 올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예. 자, 이게 눌란드죠. 예, 우크라이나 작업할 때 당시 포로셴코 대통령 쿠데타를 미국이 뒤에 지원한 거죠. 미국이 쿠데타를 지원할 때 쓰는 방식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NGO라고 있죠. 예, 비정부 기관들이라는 거. 예, 그들이 전부 다 어떤 해당 정부의 첩보기관하고 연계돼서 그리 돈이 흘러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눌란드를 푸틴이 패배시켰죠. 눌란드의 계획을 바이든이 신뢰해줬고 그게 푸틴에 의해서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눌란드 물러난 거예요. 즉 미국은 눌란드의 패배를 통해서 바이든이 파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두수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 결과적으로 러시아를 두드려 펴려고 하다가 대치기를 당했더니 중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져서 더 무서워졌구나. 저는 지금 경제력은 중국보다 훨씬 못하지만 러시아가 안정적이고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이든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바이든이 인정해 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갑자기 급전직하할 수가 있어요. 등치로 밀어붙였는데 러시아라는 힘이 전략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얼굴마담으로 계속 등장을 했었는데 그 머리 쓰는 팀이 미국에 가서 붙었으면은 이게 큰일 난 거죠. 미국의 머리도 못 쫓아가요. 중국은 현재는 제가 봐서는. 자, 가속도로가 붙을 수 있다. 그 가속도로는 당연히 바이든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름철에 큰 이벤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불가피하게 하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이벤트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가속도는 당연한 것이다. 가속도가 지금 여러 번 붙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푸틴은 여러 가지 미국과의 협상 생각이 있는 와중에 중국을 가게 된 거예요. 되게 불편하죠. 그런 불편함이 느껴져요. 예. 자, 버닐 번즈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러시아와 협상을 했다는 기사가 살짝 났었어요. 그때. 예. 23년 1월에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부 국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영토 20%를 돈바스 지역 다 떼준다는 이야기예요. 조건은 종전을 제안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결국 부인했어요. 어쩌면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 이때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내부에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 내부에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균형을 하나가 51%, 52%, 나머지가 49%, 48%이기 때문에 대표 의견이 못 되는 것이지. 이때 저는 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이미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자, 그동안 미국이 계속 삽질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 거래의 조건, 협상의 조건은 미국한테 더 불리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푸틴이 결국에는 무리수라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김정은을 연해주에 부르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가고 푸틴은 같은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훨씬 먼 거리를 가서 엄청나게 환대를 했죠. 요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는 장면하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정상들이 웃는 얼굴 하면서 만나는 그런 정도였어요. 푸틴이 김정은을 만날 때하고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어디에 훨씬 더 진심이 있는지는 그런 동영상을 아마 두 개를 같이 보시면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그런 정성까지 지금 베풀었잖아요.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작년의 일이잖아요. 김정은의 방러는. 근데 이번에 네오콘이 눌란드가 날아간 건 금년 3월이에요. 예. 그래서 그만큼 협상 폭이 많이 좁아졌지만, 뭐, 그게 어딥니까, 바뀐 게. 미국은 급격하게 좀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는 푸틴의 미팅은 숙제하는 미팅이에요. 75주년이기 때문에 양국 수교에 가야 돼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미팅은 요거 다음에 있는 북한 가는 미팅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되게 오고 가고 있겠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푸틴과 시진핑의 만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 이런 이야기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있었어요. 합참 의장이었거든요. 마크 밀리 바뀌었죠 지금은. 22년 가을에 그때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우세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안 좋다고 마크 밀리도 미국 합참의장도 단박에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은 못 이긴다.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괜찮을 때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이때 이미 이때 일론 머스크가 22년 가을 겨울 때 계속 빠져나오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해가지고 드론들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데 성과를 냈다 이런 걸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들은 이길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러시아한테. 예, 근데 이런 이제 군 전문가들부터 빨리 파악하기 시작했죠. 안 된다.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것은 공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11월 달부터 급격하게 빠져나오려고 몇 달 늦어요. 눈치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2023년 초에 나오죠. 예, 그때는 좀 전에 CIA 국장 빌 번스가 유럽에서 푸틴과 협상을 했다는 그 기사가 나올 때쯤이에요. 그때 끝난 거예요, 이미 전쟁은. 예. 그 다음 고집 부리다가 1년 더 보낸 거잖아요. 결국 눌란드가 나갔다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는 형식적으로 전쟁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을 따름이에요. 예. 자, 이건 빌 번즈의 이야기예요. 예전에 소개해드린 건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빌 번즈의 입장은 경고했어요. 처음부터. 그는 주 러시아 대사로 러시아 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가장 크고 거대한 적이다. 즉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편이 되게 해서는 미국은 큰일 난다 이 이야기예요. 자, 중국의 문제가 뭐냐?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제로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경직돼 있고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지만 중국의 동력을 받아내는 데는 충분치 못하고 아주 낮다. 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저도 가끔 이야기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IMF 맞았을 때 고도 성장기에서 갑자기 성장률이 줄어들 때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를 훨씬 많이 쓰게 됩니다. 자동차보다. 자동차는 전부 다 자동 변속기가 많으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면 뒷바퀴가 잠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뒷바퀴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셈인데 잠길 정도로 그런 경우가 생겨요. 예, 그래서 ABS가 작동을 하고 그런 상황을 백토크라고 그러거든요. 백토크. 예. 뒤로 잡아당기는 거죠, 오토바이를. 그래서 미끄러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슬기롭게 어려웠지만 슬기롭게 잘 극복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주저앉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남미가 대표적인 경우죠. 예, 우리도 주위에서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버텨낸 거예요. 여러분 집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갖다 모아서 빚 갚고 빨리 일어섰잖아요. 중국이 지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기도 한번 와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뜻으로 정치권을 선택하는, 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자기들하고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지 한 단계 올라서는 거거든요. 네. 그 탄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평시라도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큰 덩치로 인해서 또한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 정치색이 굳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굳어졌어요. 말랑말랑해져서 새로운 모습을 변해야 되는데 지금 딱 깨지기 좋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성장률 최저치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번즈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계속 바이든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전에서 빨리 끝내야 된다. 이랬더니 우리 줄당망한다. 이제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때 기회를 부여받기 전에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중국을 흔들 여러 개 수단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 약점을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궁지에 몰려서 지난 몇 달간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 확 바뀌었어요. 훨씬 고도화됐어요, 지금. 예? 블러핑 할 거나 블러핑하고 실제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쪼여들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은 혼란이 더 왔어요, 지금. 거기다가 나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러시아가 멀어지는 느낌이 지금 살짝 들거든요. 서운한 느낌이.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시진핑과 푸틴 간의 대화, 그들의 제스처를 봤을 때 시진핑은 좀 더 푸틴한테 다가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푸틴은 이게 느껴지거든요. 예. 자, 이런 빌 번즈가 지금 협상의 전면에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반응이 있다. 그게 푸틴이 중국 가기 전에 이미 작업을 했다. 중국을 가서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시진핑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의아해한다기보다는 초조해한다. 오히려 왜 이 사람이 태도가 돌변했을까?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시진핑이 지금 세상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다. 정신이 없다. 다른 이슈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중에 일단 핵심적으로 어긋남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BBC 보도인데 시진핑이 우크라이나전 휴전을 중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걸 내가 중재하겠다. 이것은 뭐냐? 푸틴 너 힘들지? 내 밑으로 와. 내가 도와줄게 내 힘으로.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시진핑이. 예. 푸틴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언짢아했을 거라고 봅니다. 푸틴은 뭐라고 답했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세계의 균형 유지에 중요하다.
내가 늘 좋아서 너가 되게 좋아서 너랑 친하고 지내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공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즉 이 말은 뭐냐? 푸틴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가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뭐냐? 세계의 균형 유지가 미국이 나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니면은 나는 미국과도 너희 중국과 하는 그런 협력 관계처럼 협력을 할 수 있다. 중국 너희가 하는 게 지금 100% 마음에 들고 드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일부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있죠. 국내 언론에서 있을 거고 외국에서 언론에도 있는데 이 둘이 친해져 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비추겠다. 중국이 도와줘서. 또 지난번에는 북한이 무기 수출해줘서 그렇다. 이거는 제일 저열한 언론의 장난질이고요. 지금 이제 중러 간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협력이에요.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많은 무역 제재를 그렇지만 다 돌파해내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전쟁을 통해서 기름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렴한 가격이에요. 옛날 가격보다 비싸겠죠, 그래도. 그걸 인도와 중국이 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도는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혜택을 보는 부분도 많고, 왜 기름을 저렴하게 샀으니까, 시세보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러시아에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다 각자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하고 뭐 송유관 이런 거 이제 그 사업도 같이 크게 하는데 해상이 봉쇄되더라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단 자원 안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푸틴 네가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된 게 크게 없는데 기라도 네가 필요해서 산 건데 물론 나도 팔아 좋지만 나 아니면 어디서 살 건데 당신이. 그거 나한테 뭐 내가 당신한테 큰 혜택 보는 거 없다. 단지 우리가 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지금 독주 체제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정도다. 중국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인도하고도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당신은 중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하고 인도의 모디는 인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거다. 실제 인도와 중국 사이 좋지 않지만 브릭스란 틀에서 같이 유지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지 않느냐. 왜? 미국이 흙탕물 너무 많이 만드니까 지금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나를 혹시 당신의 품속에 안겠다? 그거는 당신이 제2의 미국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난 그 점은 경계한다. 이런 느낌을 저는 충분히 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푸틴이 러시아가 진행 중인 이 미국과의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푸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 중국 갔다 온 지 갔다 오자마자 한 이야기인지 거기 있을 때부터 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카르키우 장악 계획 없다. 공격을 했지만 장악 계획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지금 빌 번저와 바이든과 휴전 협정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지 정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선거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미국의 좋은 방식으로 그거를 푸틴이 다 도와주겠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겼다고 바이든 너의 코를 납작해지는 모습을 연출하지 절대 않겠다. 너의 힘으로, 너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이 전쟁이 끝난 것으로 하겠다. 나는 계속 네가 이길 때까지 나는 그냥 침략자로 남아있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장관 쇼이구를 해임에게 교체를 했어요. 예. 쇼이구는 푸틴의 어떤 뭐라고 할까? 측근 중에 한 명이에요. 12년 동안 국방장관을 했으니까. 자, 최근에 거기에 이제 쇼이구의 참모가 큰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12년 동안 신뢰해왔던 사람을 전쟁이 한참인
서구 언론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는데 북한에서 무기 받고 중국에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근근히 우크라이나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여기서 장수를 교체한다? 이거 설명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인도 언론도 설명 못해. 중구난방이에요. 이거는 좀 전에 하르키우 점령하지 않겠다는 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가 확인해준 메시지예요. 이게 그들이 협상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알았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전쟁으로 안 한다. 이걸 마무리 짓겠다. 자, 이런 쪽으로 일이 풀려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바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0조 원의 돈이 더 들어가서 새로운 미국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물밀듯 밀려오게 되면은 전쟁이 훨씬 더 커지면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 정 안 되면은 뭐 나토군까지 보내겠다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실제라면은 이 쇼이구 이 전장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파악하고 있고 푸틴의 모든 마음을 세세한 부분까지 전장터에서 환원해낼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지금 교체한다는 게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푸틴이 바보입니까? 아니죠. 예, 이거는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 협상이 상당히 훌륭하다. 그러면서 가서 지금 시진핑을 만났단 말이에요. 75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관계가 그랬다. 그러면서 또 더 놀라운 거는 새로 국방장관의 물망에 오른 사람이 군인이 아니에요. 국방부에 근무한 적도 없어요. 경제학자예요. 물론 이 사람도 푸틴의 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를 여기 앉힌 거예요.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해내요. 즉 이것은 대중들한테는 세계 대중들한테는 푸틴과 바이든이 협상을 했다는 느낌도 안 주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것은 푸틴이 미국의 전 세계 여론 장악력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덮어주니까 여기서 아무도 의문점을 제시하고 분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악마의 상징이 푸틴과 자유의 상징인 미국의 바이든이 뒤에서 타협을 한다. 우크라이나전을 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침략 전쟁이라고 욕해왔는데 그런 것도 전혀 노출시키지 않겠다. 네. 그래서 쇼이구가 부득이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땜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푸틴도 미국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미국이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뒷골이 서늘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진은 뭐냐? 지난 70주년 때, 즉 5년 전에, 그때는 70주년 때는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번에 75주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순서는 뭐냐? 김정은이 중국을 갔었어야 돼요. 안 간 거죠. 실례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북한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언짢아하기는커녕 행사장에다가 평소와는 다르게 중국의 넘버 3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뭐냐? 중국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내 곁을 떠나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푸틴은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죠. 근데 그까지만 해도 중국은 좀 충분히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빌 번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새로운 세력과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중국이 위기다. 저는 감히 그렇게 느낍니다. 그걸 본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거든요. 빌 번스가 이야기한 중국의 약점을 알고 있다는 부분. 예. 그러면서 북한은 이것을 지원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북한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종전선언이라고 여태까지 이야기해오던 것을 실행할 수도 있고 푸틴이 강하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게 중국한테 큰 뒤통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내부 공격과 동시에 발생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국을 쪼개놓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미국은 항상 모든 카드를 다 가지고 있죠. 북한을 때리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이 현재 낮다고 봅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그런 실마리를 제시해주면 안 돼요. 여기서 푸틴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김정은 이 공장을 감으로써. 왜 이 공장을 갔느냐. 화성 18호 최신 ICBM이죠. 고체 로켓이고 여러분 크게 보십시오. 저거는 탄두가 최소한 핵탄두가 10개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최소한. 뭐 탄두 하나의 위력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0개는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이 공장을 왜 보여줬겠습니까? 이 사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미국한테 보여주는 사진이 우리한테 이까지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제가 세봤어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만. 이 발사대 차량이 18대가 보여요. 15대가 보여요. 그 중에 7대에는 미사일이 얹혀져 있어요. 안에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헛바람이 많이 들어간 생각이겠죠. 자, 곱하기 각 하나 미사일당 탄두가 10개다 하면은 70개의 탄두가 있다. 미국 타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함부로 아예 나를 찝쩍거릴 생각을 하지 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는 협상이 아니면 나를 공격이 나와 전쟁이 아니고 협상이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가는 거거나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지금 푸틴의 협상과 되게 짝짝꿍이 맞는 부분이고 이 위협을 미국이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무기를 한국에 우리 남한에 쏠 무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대륙간 탄도탄을 우리한테 왜 쏩니까? 다른 대륙으로 쏴야지. 예. 그래서 이것은 푸틴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북한이 그 핵심에 있다. 우리는 협상이다 아니다 그거지 전쟁이다 협상이다 이 구분을 아예 꿈도 꾸지 마라. 확인 사살이에요. 이미 미국은 알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이따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은 훨씬 더 드라마틱한 포옹이 발생할 거예요.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그 사이에 기시다, 북한, 자 미국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진전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바이든이. 근데 지난 3월 달에부터 지난 2개월 동안 바뀐 게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그게 가속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름이 오기 전에 푸틴이 갈 거라고 봅니다, 북한을. 그때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보이느냐.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사이에. 지금부터 정신없는 5월 달입니다. 그래서 5월, 6월 달이. 드라마틱한 5월, 6월이다. 자, 그러면 이거죠. 뭐 2021년 12월 29일 날 정의용이 그 당시 외교장관이 총전선언문안 한미간 사실상 합의했는데 왜 발 빼느냐? 그때 우크라이나로 발 뺀 거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유발했다는 것에 반증해요. 자, 우리는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아요. 종전선언의 대상은 우리는 그 서명을 못했잖아요. 북한, 미국, 중국이죠. 따지고 보면 북한하고 미국인데 우리가 한미가 사실상 합의했다? 이 말은 우리가 북한하고 협의를 했다. 가운데 다리를 놓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게 향후 한 이틀, 죄송합니다. 2달간에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그때 협의문 자체는 그때 다 됐던 거잖아요. 여기다가 러시아가 요구하는 부분, 미국이 지금 한 3년간 뭉갠 부분이 있어요. 뻘짓하면서 협상 조건이 몇 개 날라갔겠죠. 안 좋은 쪽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불만 당기면 붙을 수 있다. 뭐 윤석열한테도 이렇게 자백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할 경우 이거는 선언만 하더라도 분명히 금정이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제공, 인프라 지원 제공. 이거 뭐 북미 종전선언이잖아요. 이거를 윤석열이 요구받을 가능성도 지금 높아졌다. 이 담대한 구상 실현해달라. 당신이 한 약속. 참 멋진 약속이었다. 실현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지금 윤석열의 행보를 봤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 제안을 지난번 낸시 펠로시 왔을 때 안 만나준 것처럼 이거를 뭉갤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제안을. 이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공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밖에는 붙을 데가 없어요. 가서. 러시아와 미국을 동시에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